연준의 입장은 역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미 경기의 침체를 막아보겠다, 금리의 인하 폭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실업률에 달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말은 다시 뒤집으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말을 다시 또 뒤집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펀드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이제 최근에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죠. 잭슨홀에서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렸던 캔자스시티 뱅크에서 페더럴 뱅크에서 주최하는 잭슨홀 미팅 24일까지 있었죠. 여기서 다루진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 관심인데 일단 내리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심사는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냐. 시장에서는 0.75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0.75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0.25 아니면 0.5%포인트 낮출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실업률에 따라서 크기는 달라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뭐 4.7 정도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아마 0.5%포인트 내리지 않겠는가. 결국 8월 달 데이터를 봐야지만 금리의 인하 폭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실업률에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월 의장이 한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할 거라는 확신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단지 고용은 하강할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라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은 금리 인하 쪽이라는 거는 뭐 거의 확실시된 것 같고, 8월 달에 나오는 실업률 지표가 인하 폭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스틱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야기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둔화되는 게 좀 빠르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첫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이야기와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연내 한 번 인하보다는 한 두 번 내지 세 번은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횟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굴스비 시카고 총재 연은 총재 이야기도 올해와 내년 기준금리를 여러 번 인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폭이 아니라 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소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경기는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평가는 그런데 시장에서 9월달 금리 인하 폭은 이제 8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행간을 읽어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파월 의장이 이 점진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금리 인하의 폭을 조금 0.5%포인트 정도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놨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일치하지 않나라고 제가 행간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ING에서는 8월 비농업 고용이 10만 명보다 적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4.5%까지 오른다면 9월은 0.5%포인트 5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한 0.25%포인트는 최소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결국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연준의 입장은 역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미 경기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는 말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고요. 달러화는 약세로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품, 재화의 가격에 비견되는
돈의 가격이 금리니까. 그럼 돈은 사고 팔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출을 하고 적금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이 금리다. 그럼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미국의 지금 강달러 추세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앞으로 달러화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엔화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많이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뭐 제가 정확한 예측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달러화는 약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에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아마 약달러의 강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140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엔화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 절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제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뭐 조선업이라든지 또 다른 업종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달러화나 엔화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기업이 계신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제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스왑이라든지 옵션 등을 통해서 환차손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몇 번 경제 단판을 통해서 한국 주식은 뭐 별로 관심이 없다, 미국 주식밖에 사실상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1330원을 주고 달러에 미국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 올랐다 또는 뭐 10% 내렸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1200원대 후반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환율로. 이제 그렇게 되면 환차손까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환차손도 걱정이 되고 주가 상승률을 갉아먹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듯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적어도 5년 이상은 들고 계신다는 전략으로 가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으로의 주식 펀드 기금 유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 펀드 자금이 8월 15일, 21일 한 주간에 157억 달러 순유입이 됐다 그러거든요. 이는 7월 17일 이후에 최대 규모의 주식 펀드 미국으로 유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에 유입된 규모가 59억 7천만 달러니까 157억 3천만 달러의 수준은 거의 3배, 2.4배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 펀드로는 55억 5천만 달러, 그리고 43억 9천만 달러가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만큼 현재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은 인하를 할 것이다. 근데 인하 폭은 실업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내년까지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가라고 이제 말씀들을 자주 물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말은 다시 뒤집으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냐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말을 다시 또 뒤집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펀드가 얼마나 많아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호황이면 좋겠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닌 둔화 양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내년도 주식시장의 변화를 놓고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나 아니면 트럼프의 경제 공약 모두가 다 시장으로부터 아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도 좀 어두운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먹구름이 몰려온다라기보다는 하늘이 점점 이렇게 구름이 차이면서 회색 빛깔로 해를 가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경기적인 또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지정학적 요인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들이 3분의 2의 확률로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 앞으로 내가 자산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단판에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금, 금과 은 캐리에 대한 문제는 늘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리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올해 만약에 2번 정도 인하를 한다면 9월 달에 0.5%포인트, 12월 달에 한 0.25%포인트, 그렇게 하면은 아마 0.75%포인트 정도는 인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9월 달에 0.25%포인트를 인하한다면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10월, 11월, 12월 정도에는 그렇게 고용 숫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할리데이 시즌에 필요한 쇼핑의 생산은 6월부터 생산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맞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업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업률이 5% 근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계속 이제 실업률 때문에 변명을 대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에 0.75%포인트 인하하면 지금 5.5가 되니까 4.5%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3.7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4.25에서 3.75%까지 이게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오죠, 그죠? 0.5%포인트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0.5%포인트 떨어져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포인트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럼 올해 4.25에서 만약에 끝이 난다면 내년에는 3.25% 정도가 실링이죠. 최고값. 요즘 연준이 0.25%포인트에 이렇게 플렉스빌리티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3.25%까지 내년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한 1%포인트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0.25%포인트를 뭐 4번 떨어뜨린다든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리가 3.0에서 3.25%까지 떨어지면 이 금리는 뭐 중립금리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뭐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이슈가 생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으로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금리를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 존재하는 금리가 아니라 이론적 theoretical interest rate라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해내는 금리죠. 여러분들께서 계산 금방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인플레이션 플러스 잠재 성장률 이꼴 중립금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이론 가격이다, 이론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핵심은 만약에 내년에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를 하면 환율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330원 내지 6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밴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1300원에서 1320원대로 환율 변동폭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모든 가정이 지금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할지, 또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난카이 지진이 내년에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중동 전쟁이 내년에 크게 확전이 되어서 이스라엘 대 아랍권의 싸움으로 번졌다, 아니면 미국에 큰 테러가 또 일어났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가뭄 현상이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 아닙니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크게 반등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 경기가 완전히 뭐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3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을 거는 달러화밖에 없다. 그럼 달러화 사재기를 할 거니까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니까 환율은 덩달아서 뛸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강의를 할 때 금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금을 강조를 해드리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가 워싱턴 DC에 짧게 머물 때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의 뭐라 그럴까요?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화를 통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 계셨던 시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으로부터 2008년이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하버드 교수인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한테 유엔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줬어요. 그게 뭐냐면 금본위 제도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하여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부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 엔화가 과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역 기축통화로서 부채 규모가 저렇게 많고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그리고 채권의 자산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일본 경제에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계 통화의 어떤 변화가 불가피할 것인데 지금 나온 세계 통화의 대체제라고 할 때 미국 달러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그리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금과 은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발생하는 갭, 그러니까 정치제도로서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 경제체제로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갭을 줄이지 않는 한 중국 위안화에 대한 기축통화 지위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견해도 들어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언제든지 기업과 은행들을 좀 지나친 표현을 쓰자면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는 화폐, 자국의 화폐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 일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간섭하게 되고 또는 통제하게 되고 규제하게 되는 것은 시장이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제가 볼 때는 일당 독재 체제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가 될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대체 자산이 과연 어느 정도 또 어느 것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상식적이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금 아니면 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암호화폐 아직도 거기에 갸우뚱하시고 저 역시도 암호화폐는 자산일 따름이지 화폐는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가 될 수 없으니까 대체제로 가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CBDC는 어떠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거는 역시 이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현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달러화와 기타 중앙은행, 기타 국가의 중앙은행에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미국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근간으로 한 어떤 환율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대체 통화로서는 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종로 상가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금 1kg에 얼마냐고 물어보는 이제 현실 경제 쪽을 제가 추적을 하다 보면 금값이 한 5년 전에 킬로그램당 4,100만 원 아니면 5,100만 원, 제 기억에 4,1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것도 금은방마다 다릅니다. 어떤 금빵은 4,300만 원, 어떤 금빵은 4,100만 원, 어떤 금은방은 뭐 4,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헌팅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이 금값의 변화가 앞으로는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지금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도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국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위기에 대응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와 연동이 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원화의 환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달러에 1,330원 주고 바꾸던 거를 1달러에 1,300원 주고 바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화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140엔에서 130엔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 원화도 1,330원대에서 1,3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나라 돈가치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 미국 달러와 돈가치가 떨어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떨어지는 효과가 더 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답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미국 달러와 떨어지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원화 통화가 강하다면 글로벌리 기주 통화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나라 돈을 갖다 화폐를 갖다가 아무 나라에 가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떨어지는 속도가 더 크겠죠.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뭐 1,200원 내지 1,100원대로 훅 떨어지겠죠. 근데 유력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돈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은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내부의 경제적 상처가 상당히 곪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농담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있다면 중국의 부동산도 앞으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경험한 거와 비슷한 형태의 외환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한 외환위기가 한 번은 오든지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를 치유하기는 지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책적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는 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해서 달러화의 유출입, 외국 자산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협정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문제,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소비자의 그 DNA를 아시지만 중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개인적으로 비자를 받으려면 한 12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단체 관광으로 들어오면 12,000원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관광으로 비자를 받고 그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개인 관광을 하는 그게 중국 소비자들의 돈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중국도 미국이 달러화의 금리를 인하시키면 따라서 인하시키는 게 아니라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인하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인하의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는 환율은 앞으로 어느 문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지 했을 때 대중국의 경제정책
관련해서 좌우될 것이다. 뭐 분명하게 두 대통령 중에 누가 되더라도 대중국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고, 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기 때문에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침체 아니면 불황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중국 통계를 믿지 않듯이 만약에 중국에서 경제 통계를 발표할 때 GDP가 5% 성장한다, 내지는 3%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중국 경제가 뭐 4%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마이너스 1% 정도 성장을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경제가 내년에도 4.3%다, 뭐 4% 성장하면 역시 마이너스 성장일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압박이 들어가고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고, 그럴 경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투자협정 맺어서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러면 뻔하죠. 뭐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어봤잖아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자본시장을 자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어쨌든 환율 전쟁을 앞두고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그 디펜스하는 방법은 판공성 중앙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듯이 환율을 8위엔으로 끌어올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8위엔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중국산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싸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1달러 들고 오면 옛날에는 7.2위엔치 샀는데 이제는 8위엔치 산다는 말이니까요. 내수 경제가 안 좋으니까 물건 값은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출 경쟁이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환율이 1320원에서 13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의 의미는 미국 달러와의 금리 인하와는 성격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8위안 정도로 올려버리면 우리도 1,300원, 30원대 아니면 1,400원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어갈 것이다. 일본 역시도 뭐 우에다 총재가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130엔 정도, 140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중국이 위안화를 8위안으로 가깝게 환율을 올려버리게 되면 일본 역시도 엔화를 평가 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환율 전쟁이 한중일 상황에서 펼쳐지게 되고, 국내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되고 등등, 이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산 중에서 부동산 시장은 미국, 중국, 한국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 역시도 글로벌 트레이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대체 자산인 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환율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또 외환위기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금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잭슨홀 미팅에서는 결국 금리 인하할 것이다. 어느 정도 0.25에서 0.5%포인트. 두 번째, 무엇을 보고 이 폭을 결정할 것이냐? 8월 달에 나오는 실업률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올해 몇 번 정도 인하할 것 같으냐? 2번 내지 3번 정도는 인하해야 될 것 같다. 폭은 0.75%포인트나 0.5%포인트 해야 될 것 같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하될 것 같으냐? 3.0에서 3.25까지는 인하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1%포인트까지 인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0.25%포인트를 4번 한다든지 0.5%포인트 한 번 하고 0.25%를 2번 한다든지 하는 조합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로는 내년도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는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세 정책이라든지 중산층 바로 세우기 운동, 뭐 이런 내용 슬로건들을 놓고 보면 썩 그다지 미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미국 경제의 양상, 거기에 따른 한중일의 금리와 환율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크게 볼 때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나 채권 또는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제외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한국에서도 새마을금고에서 500억짜리 뭐 사고가 터지고 하는 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이다.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하면 많은 지점장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쉬쉬하는 가운데 브릿지론을 제공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아직까지 언론에 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금이나 은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도 되는데 주식시장보다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의 변동폭은 앞으로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나 투자보다는 주식시장을 굳이 하시겠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께서 매입하실 수 있을 때 조금씩 매입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주식시장에 투자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은 것은 맞지만 그 규모는 역시 실업률에 의해서 달려있다라는 말은 기업의 기업활동, 경제활동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AI가 버블이냐 아니냐, 또 암호화폐는 매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방금 드린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를 간단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 잭슨홀 미팅에서 달러화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겠다, 실업률을 보겠다, 미국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말이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업종이나 기업 형태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화가 아니고 서비스 분야에 많거든요. 예를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AI 산업과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한 서비스 산업이 침체되고 둔화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화 생산이 줄어든다는 말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업 수익이 하락할 것인데, 그러면 AI는 버블이냐?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세는 AI로 간다. 근데 지금 한 5년 일찍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AI에 너무 몰입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면 좋겠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널뛰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고 일휘일비 하지 않으시면서 금과 은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꾸준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이 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땅,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이 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판 시간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내용과 함께 행간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